돌고 돌아 다시 새하얀 꽃이 활짝 핀 메밀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창동리에서도 이곳이 유독 메밀밭이 많은데요. 여긴 어딜까요? 여기도 이제 그 창동리의 다른 마을인데 그 이 마을을 그 뭐 다르게 부르는 그런 이름이 있나요? 그 전에 남씨들이 몇 집 살았다고 그래서 예. 남한동이라고 그럽니다. 아, 남씨들이 살아서 남한동.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남씨들이 여기 많이 살고 있나요? 지금은 많이 도시로 나가고 예. 이제 한 5집 정도, 4-5집 정도 살고 있어요. 예. 아, 이 김씨들이 많이 살았으면은 김한동 될 뻔했는데. 김씨, 이씨, 박씨는 다 군대 갔죠.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이곳 남한동은 어떤 의미의 지명일까요? (1919년) 지도입니다. 흥정천이 감싸고 흐르는 아래쪽에 남한동이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한동은 흥정천의 남쪽 안에 위치해 있다는 의미로도 추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한 해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평창 봉평. 그리고 이들 관광객이 빼놓지 않고 들리는 곳이 바로 여기 남한동인데요. 메밀꽃 때문일까요? 하지만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그 봉평에서 여기 남한동이 지금은 가장 인기가 이렇게 좋고 그 관광객도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지금은 이제 그 모밀꽃이 하얗게 핀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예. 그 또 허생원이 또 물레방아를 들어간 동네도 이 동네고. 아, 그러니까 그 이효섭 선생의 메밀꽃 필 무렵 그 유명한 소설 맞지요? 예. 그 소금을 뿌리듯 흐뭇한 달밤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제 그거가 예. 오죽하면 숨이 막히겠어요. 100여 년 전 이효석 선생이 봤을 법한 새하얀 풍경. 그래서 허생원과 동의의 이야기가 시작됐을 겁니다. 그럼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잠시 들어볼까요?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장돌뱅이 허생원은 늙은 당나귀를 끌고 메밀밭을 지나가다 고개를 숙였죠. 옆에서 함께 걷는 젊은 장돌뱅이 동이를 오해한 게 못내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충주집 계집애에게 농탕을 치는 동이의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자신의 당나귀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쫓아내는 모습에 착한 녀석임을 알아챘던 게지요. 왼손에 채찍을 든 허생원은 이런저런 상념에 빠지다 또 그 옛날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꼭 오늘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객주집 토방이 무더워 밤중에 혼자 개울가로 목욕하러 나온 허생원. 그런데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레방앗간에 들어갔다가 난데없이 울고 있는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지 뭡니까? 처녀가 우는 모습처럼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집안이 기울어 울고 있는 처녀를 달래다보니 서로의 마음이 열리고 말았죠.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하지만 처녀가 다음 날 제천으로 주랭랑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허생원은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지만 끝내 그녀를 찾지는 못했더랬지요. 이후 허생원은 멀리 영남 지방까지 가더라도 봉평장만큼은 빼놓지 않고 들렀습니다. 충주집에선 내가 자네를 오해했네. 너무 서럽게 생각 말게. 천만에요. 저는 지금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제천 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버지 얼굴은 본 적도 없고요. 모친의 친정은 원래 제천이던가?
웬걸요?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지요. 그런데 동이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허생원은 발을 헛디뎌 그만 개울물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놀란 동이가 얼른 허생원을 부축해 그를 업고 개울물을 건넜죠. 비록 흠뻑 젖었지만 허생원은 동이의 등허리가 따뜻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모치는 아비를 찾지는 않는 눈치인가? 늘 한 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모치는 지금 어디 계신가?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이에요. 내일 대화정 보고는 제천으로 감세. 동행하려나 동이? 나귀가 걷기 시작했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습니다. 눈이 어둡던 허생원도 이번만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죠.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진 봉평의 밤이었습니다. 모치는 지금도 애들이 참나 모치든가 한 번만이라도 만나는 게 소원일 거구만요. 제천으로 간다고 했던가? 예, 일단 엄니한테 갈까 봐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올가을을 넘기기 전엔 엄니를 봉평으로 모셔올까 해요. 창동리 남안동에 자리한 이효석 문학관입니다. 이곳의 중심은 바로 이효석 선생의 생가. 선생은 1907년 이 집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냈죠. 그 유년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과 봉평에서의 기억이 소설로 재탄생한 것일 텐데요. 이 생가는 지역 원로들의 고증으로 복원한 겁니다. 생가를 그러니까 이렇게 재현해서 이렇게 꾸며놓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효석 선생이 유년기를 보내면서 문학에 대한 꿈을 키운 곳 그런 곳입니다. 추운 겨울이면 머리맡에 병풍을 둘러치고 어머니와 나란히 누워서 추월색이라는 신소설을 번갈아가며 그것도 되풀이하며 읽었답니다. 10살짜리 소년이요, 어린아이가 애정소설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의 멋을 알고 문학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다. 추월색이야말로 나의 문학의 스승이다. 이렇게 수필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 어머님 영향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받은 거죠. 예, 가정 환경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지금서부터 115년 그때쯤 일인데 어머니가 글을 읽을 수 있는 분이었잖아요. 아버지는 벌써 신식 교육을 받은 분이고, 그러니까 이 집안이 봉평에서는 가장 개화되고 교육열이 뛰어난 그런 집안이었다. 아까 그 제가 보니까 그 물레방앗간 그 모습도 재현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모습 보니까 이렇게 소설 속 장면도 이렇게 예. 막 이렇게 떠오르고 그러던데 예. 예전에들은 그렇게 정말로 물레방앗간에서 이렇게 데이트들도 많이 하고 그랬었을 겁니다. 예. 혹시 선생님도 뭐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에게는 뭐 그런 경험까지는 없는데요. 예. 그 물방앗간에서 허생원과 성서방네 처녀가 만나는 그 장면을 네. 이효석 선생님이 아주 품격 있고 절묘하게 표현하셨어요.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이 많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하여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세상에 처녀 총각이 만나 그 불붙는 순간을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점점점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멋이 있었어요. 아주 이런 능청스러운 표현이 아마 우리나라 어떤 소설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교과에 실릴 수 있었고 사춘기 소년들이 읽어도 전혀 민망하지 않은 소설, 이 소설이 바로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예.